65이 되던 해에 나는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꽃을 꽂았고 손에는 작은 부케를 들었지요. 거울 앞에 선 나를 보며 딸아이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예감한 눈물이었는지 지금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냐고. 하지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점잖았고 말수가 적었으며 내 손을 잡을 때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온기를 믿었습니다. 첫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1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마음에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 작은 식당을 꾸려가는 일, 그리고 밤마다 홀로 천장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영호, 나보다 3살 위였고 은퇴한 전직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나도 사랑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잠시 후에 여러분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왜 내가 그날의 미소를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는지, 왜 65의 새 출발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악몽의 시작이었는지를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늦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나는 여러분 곁에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놓고 싶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은 내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아이들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도 끝까지 아껴두었던 그 돈, 영호 씨는 그 집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한 여자야. 나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게 얼마만이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했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았지요. 그 사람은 요리도 곧잘 했습니다. 내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였고 내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를 사와 촛불을 밝혔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행복도 이렇게 달콤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가끔씩 밤늦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예스 동료라고만 대답했지요.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나는 우연히 그 사람의 지갑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세탁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말입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영호 씨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노총각이라고,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지갑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 아이들은 또 누구였을까? 혹시 지금도 살아있을까?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묻지 말자, 묻지 말자. 묻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지 모른다. 나는 그때부터 영호 씨를 조금씩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그 사람이 커피를 내려줄 때도, 저녁에 함께 식탁에 앉을 때도 나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사진을 떠올리고 있었지요. 사람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한번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의심은 스스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물을 주지 않아도 햇볕을 쬐지 않아도 의심은 혼자 자라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의심이 마음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일상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지요. 그 사람이 전화를 받을 때의 목소리, 외출할 때의 옷차림, 돌아왔을 때의 표정, 모든 것이 조금씩 수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느 날 오후, 영호 씨는 잠깐 은행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은행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지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천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 씨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피곤해 보였고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나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를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그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무언가도 그 물처럼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며칠이 지난 뒤 나는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영호 씨를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지요. 그곳에는 나와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다니신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지요. 순자 씨, 요즘 신혼 재미는 좀 봐.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혹시 영호 씨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분의 얼굴에서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자 씨, 내가 진작 말해주려고 했는데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못했어. 그 사람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복지관에도 다녔대. 거기서도 어떤 할머니랑 친해졌다가 그 할머니가 큰 손해를 봤다는 소문이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분은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너무 놀라지 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조심해. 이 나이에 상처받으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오래 간다. 나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겨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요. 사람들은 거리를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으며 상점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풍경이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세계 바깥에 혼자 서 있는 사람 같았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영호 씨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지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많이 늦었네. 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지관에 잠깐 들렀어요. 그 사람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곧 다시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거기 친구분들 잘 계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영호 씨와 한 침대에서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핑계를 대고 작은 방으로 건너갔지요. 그 사람은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안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나는 작은 방에 차가운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천장의 무늬 하나하나가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지요. 그 밤에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남편과 함께했던 시절,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 그 모든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지요. 그 시절에 나는 언제나 바빴고 언제나 피곤했지만 동시에 언제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오랜만에 첫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그 사진을 말입니다. 빛이 바랜 그 사진 속에서 젊은 남편은 조금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요.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을 텐데, 당신이 있었다면 나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원망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나 혼자였으니까요. 나는 그 사진을 다시 서랍 안에 넣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부터는 네가 네 남편이 되어줘야 해. 네가 너를 지켜줘야 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 그날 오후 나는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옛 친구 한 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젊었을 때 법원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이라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혹시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 친구는 내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지금 네가 하는 이야기 그냥 보통 이야기가 아니야. 일단 변호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당분간은 그 사람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내가 아는 법무사 한 분 소개해 줄게. 나는 친구의 말을 수첩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내 속옷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두었지요. 그날부터 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내였고 속으로는 조용히 도망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지요. 아침이면 영호 씨에게 웃으며 인사했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대답했고 농담을 하면 웃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렇게 긴 연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연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면 온몸의 근육이 다 아팠지요. 웃는 근육도 아팠고 말하는 근육도 아팠으며 무엇보다 심장이 아팠습니다. 사랑이 식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을 경계해야 해서 아픈 것이었지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영호 씨는 평소답지 않게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나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말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걸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이야기 끝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옛날에 빌린 돈이 조금 있어. 얼마 안 돼. 그런데 그걸 지금 정리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라고 겨우 물었지요. 그 사람이 말한 액수는 얼마 안 된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라고만 말하고 일어섰지요. 그 사람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일이야. 내가 이 짐을 벗어야 우리가 진짜로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 밤에 나는 법무사 친구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지요. 친구는 새벽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순자야, 절대 돈 주지 마. 어떤 이유로도. 그리고 내일 나한테 와.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전화를 껐지요. 다음 날 나는 영호 씨에게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가 간 곳은 시장이 아니었지요. 법무사 친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사무실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건물의 2층에 있었습니다. 나는 계단을 오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조용한 계단 위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뒤에 사무실에 들어서자 친구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야, 내가 어제 네가 말한 이름으로 조금 알아봤어. 그런데 말이야,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친구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영호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여러 가지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지요. 나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저 숫자들과 날짜들이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네가 알아야 할 것이 많아. 그런데 한꺼번에 다 말하면 네가 감당하기 힘들 거야. 그래서 오늘은 꼭 필요한 것만 말할게.
그리고 친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영호 씨는 이미 결혼이라는 제도를 여러 번 이용해온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결혼들이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끝났다는 것. 상대방은 늘 나이 많은 여성이었고, 마지막에는 모두 재산의 일부를 잃었다는 것.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는 나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주지 말 것. 둘째, 집 명의를 절대 변경하지 말 것. 셋째,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 넷째,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상황을 알릴 것. 다섯째,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것. 나는 그 5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지요. 그것은 아마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 상황을 아는 사람이 생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 집 문을 열면 다시 연기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웃어야 하고 대답해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나는 아파트 입구에 서서 한참 동안 심호흡을 했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집에 들어서자. 영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갔다 온 것 치고는 많이 늦었네. 라고 그 사람은 말했지요.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요. 그리고 오랜만에 옛 친구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여러 가지 만들었지요. 나물도 무치고 생선도 굽고 된장찌개도 새로 끓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녁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진 듯은 했지요. 여보, 오늘은 왠지 특별한 저녁이네. 라고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냥 오늘은 당신한테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것은 절반은 진심이었고 절반은 전략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의심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의심이 깊어지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일수록 궁지에 몰리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나는 정말 좋은 아내의 연기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그 사람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 주었고 저녁이면은 함께 산책을 나갔지요. 그 사람은 점점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빚 이야기도 다시 꺼냈지만 나는 부드럽게 말했지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나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법무사 친구가 알려준 대로 중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다른 곳으로 옮겼지요.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 은행 통장,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인감 도장까지 모두 딸의 집에 조금씩 가져다 놓았습니다. 딸에게는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은 눈치채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친딸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때 울었던 그 아이 말입니다. 딸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나는 웃으며 손을 저었지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딸은 내 손을 잡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얼굴만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챘지요. 어렸을 때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과 다투고 돌아온 날, 딸은 내 손에 차가운 물수건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힘들었지?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 아이의 그런 따뜻함이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한 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에는 어릴 때부터 보아온 그 맑은 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런 눈을 바라보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할 때까지는 딸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요.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대신 손주들이나 보고 싶구나. 언제 한번 데리고 와. 딸은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결혼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걱정돼. 뭐라도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 나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며 말이지요. 그 순간 영호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요. 여보,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딸아이가 가고 나니까 조금 허전해서요. 그 사람은 내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영호 씨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잖아. 서로 비밀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 당신 딸이 뭐라고 하고 갔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별말 없었어요. 그냥 엄마 얼굴 보러 왔다가 간 거예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밤에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호 씨는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속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양심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걸까? 아니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일을 해오면서 양심이 무뎌진 걸까? 나는 어느 쪽이든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평범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영호 씨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커피까지 내려주었지요. 그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그 사람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평범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지요. 거리에서 만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그런 얼굴 말입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영호 씨는 다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이지요. 나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그 전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들리는 단어들이 마음에 걸렸지요. 돈, 시간, 그리고 빨리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그 전화가 끝나고 영호 씨는 거실로 돌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며칠 지방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옛 친구가 부탁한 일이 있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그래요, 다녀오세요. 며칠이나 걸려요. 그 사람은 한 2, 3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회다. 영호 씨가 지방에 내려간 뒤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법무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지요. 친구는 좋은 기회라며 그 사이에 마무리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지시에 따라 하루 종일 은행과 구청을 오갔지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지요. 그날 저녁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나는 오랜만에 텅 빈 집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집은 조용했지만 무섭지 않았지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혼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편안하다니 그것이 내 결혼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혼자만의 저녁 나는 오래된 라디오를 틀어놓았습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틀어놓곤 했던 그 라디오 말입니다. 오래된 노래들이 흘러나왔지요. 내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들이었습니다. 그 노래들을 들으며 나는 된장찌개를 하나 끓였습니다. 아주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된장찌개가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이틀 뒤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사람은 어딘가 이상했지요. 피곤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물었지요. 여보, 전에 내가 말한 그 돈 문제는 어떻게 됐어? 내가 없는 사이에 좀 알아봤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은행에 알아보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더 기다릴 수가 없어. 내일까지는 꼭 필요해. 안 그러면 내가 정말 곤란해져. 나는 깜짝 놀란 척하며 물었지요. 아니, 왜 갑자기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에 내려갔다가 옛 친구한테 급한 부탁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빌려주기로 했거든. 당신이 먼저 준비해주면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뻔한 거짓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옛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내 돈을 요구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전형적인 수법이었지요. 하지만 나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라고만 말했지요. 그 사람의 얼굴에 잠깐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내가 그 초조함을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왜 나가? 나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그 사람이 뭐라도 하면 어쩌려고.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영호 씨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지요. 딸도 자기 삶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내 문제로 그 아이의 삶까지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른이었으니까요. 내 일은 내가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딸이 돌아가고 난 뒤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영호 씨와 정식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 옆에서 가짜 미소를 짓는 것도, 매일 아침 그 사람이 내려주는 커피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말입니다. 나는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 사람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이야기?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게 숨긴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워졌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숨긴 게 없어. 나는 준비해 두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를 그 사람 앞에 놓았지요. 그 사람은 서류를 보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지요. 그 눈빛은 내가 아는 영호 씨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걸 얻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이걸 당신한테 줬어?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지요. 침묵이 길어지자 그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손에 쥐고 구겨버렸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위험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싸늘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호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나는 안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밤을 새웠지요.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냉장고 소리, 그리고 거실에서 들리는 그 사람의 작은 기침 소리까지. 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방을 쌌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지요. 통장, 도장, 신분증,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그 집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피해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딸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영호 씨는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갔고 집에는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영호 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든 채로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그 사람은 나를 보고 가방을 보고 그리고 다시 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아닌 무언가 훨씬 더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려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딸네 집에? 며칠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금은 갈 수 없어. 우리 이야기 아직 안 끝났잖아.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다음 순간의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내가 그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가방은 현관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 그 사람은 내 팔을 붙잡았고 나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나이에 그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안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다시 어디론가 나갔지요.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할머니 몇 분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누구도 내가 지금 이 방 안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미 가져간 뒤였습니다. 집 전화도 선이 뽑혀 있었지요. 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 식당을 꾸려낸 사장, 동네에서 존경받던 순자씨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해냈지요. 베란다 창문은 밖에서 잠글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조심스럽게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래층 베란다까지는 꽤 높았지만 바로 옆집 베란다와는 얇은 칸막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칸막이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옆집에는 젊은 세댁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지요. 그날따라 그 세댁이 집에 있었습니다. 칸막이 너머로 내 목소리를 들은 그 세댁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가씨, 경찰 좀 불러줘요, 제발. 그 세댁은 잠시 당황한 듯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안전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아. 남편이 나를 못 나가게 하고 있어. 제발 조용히 불러줘요.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세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 컨티뉴아를 15시 9분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할머니, 제가 바로 할게요. 조금만 버텨요.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주저앉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영호 씨가 갑자기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나는 침대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이지요. 이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고 1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졌지요. 나는 그 긴 시간 동안 내 인생의 많은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나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장면, 처음으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던 날, 첫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 첫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떨림, 식당 문을 처음 열었던 날의 긴장감,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이 집에서 무사히 나갈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자. 더 이상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지 말자. 남은 날들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요. 경찰이 도착한 것은 30분 뒤였습니다. 그 30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30분이었지요. 나는 안방에 조용히 앉아 영호 씨가 돌아오기 전에 경찰이 먼저 도착하기만을 빌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먼저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나를 데리고 나왔지요. 나는 그분들의 팔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영호 씨는 그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나에게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고 했지요. 나는 딸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데 옆집 새댁이 문을 조금 열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새댁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나는 그 새댁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고마워요라고 겨우 말했지요. 그 새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작은 물병 하나를 쥐어주었지요. 그 물병이 그날 내가 받은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지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퇴근길 버스를 타고 있었고 학원을 마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식당들은 저녁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지요. 나는 그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의 일은 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한 뒤로 나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딸은 내 옆에 앉아 가끔씩 내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위는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손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 방 앞을 조용히 지나다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호 씨가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지요. 그 사람은 도망치려 했지만 멀리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안도도 분노도 없었지요. 그저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텅 빈 마음 속에는 이상하게도 한 가지 질문만이 떠다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또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는 평생 누구한테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을 정성껏 키웠으며 이웃에게도 친절했지요. 그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내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쉬어. 밥 먹고 자고 숨만 쉬어도 돼. 나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생각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지요. 영호 씨와 처음 만났던 복지관의 창가 자리, 결혼식 날에 하얀 꽃, 함께 끓여 먹었던 된장찌개,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사람의 차가운 눈빛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뒤섞여서 하나의 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딸의 집 베란다에서 처음으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얼굴에 닿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지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나는 그 아침 오래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숨을 쉬고 햇살을 받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이미 충분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 딸은 나에게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한 숟가락만 먹어봐. 나는 그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요. 그 따뜻함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 딸의 손이 이렇게 든든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기적들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나는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 같은 여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나이 든 여자, 재산이 조금 있는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운 여자. 그런 여자들이 그 사람의 표적이었지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사관 한 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당하는 분들은 어리석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을 쉽게 믿는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나 자신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때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왜 처음부터 더 꼼꼼히 알아보지 않았을까? 조사관은 나에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영호 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적어도 서너 명은 더 있다는 것, 그 여성들 중에는 나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들도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여성들 대부분이 수치스러워서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신고한 덕분에 그분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 말년에 와서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나는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았지요. 우리는 서로 알지 못했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사람들 말입니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증언대에 서야 했지요. 법정에서 영호 씨를 다시 마주했을 때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점잖아 보였고 말수가 적었으며 내 쪽을 볼 때마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그 부드러움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어쩌면 아주 잠깐은 그 사람도 나를 사랑했던 건 아닐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으로는 알면서도 감정으로는 쉽게 놓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나는 증언대에서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몇 번이나 목이 메었지요.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법정 뒤쪽에 앉아 계신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지요. 그분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감사하다는 인사처럼 말이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영호 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주어서 고맙다고 그분이 나중에 편지를 보내주셨지요. 그 편지를 받은 날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조금은 살만하다고 느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신비였지요. 그분의 편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 같은 여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이용한 사람이 나쁜 것이지 그 마음을 가졌던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지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답장 속에서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어르신, 우리가 이렇게 편지로나마 만나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디에 사시든 건강하시고 마음 편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판결이 나온 날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대신 가서 결과를 전해 주었지요. 영호 씨는 상당한 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조금 울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도 아니었고 복수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이제 정말로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한 이상한 서글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딸의 집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아파트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요. 딸은 그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집은 나에게 너무 많은 아픔이 깃든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집을 정리하러 갔을 때 나는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행복했던 몇 달의 기억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던 식탁,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았던 소파, 그리고 내 생일에 촛불을 밝혔던 작은 케이크 자국까지.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고 해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나는 그 집을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에게도 불행했던 순간에게도 말입니다. 집을 정리하고 받은 돈으로 나는 작은 시골집을 샀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뒤쪽으로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닭 몇 마리를 키웠고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었고 저녁이면 툇마루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딸은 가끔씩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손주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딸과 나는 부엌에서 나란히 음식을 만들었지요. 그런 날이면 나는 조금씩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손주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긴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밤들 속에서 나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답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고 매일 저녁 잠드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영호 씨를 만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 가장 큰 실수는 외로움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65의 나이에 혼자 남은 인생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했던 것. 그 마음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고 그 약함이 나쁜 사람을 불러들인 것이었지요. 만약 내가 그때 외로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인생은 한 번뿐인 것을 나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외로움을 먼저 견딜 수 있게 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걸.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인사를 합니다. 순자야,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리고 저녁이면 다시 거울을 보며 말하지요. 순자야, 오늘도 수고했다. 그것이 내가 찾은 작은 평화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평화. 가끔씩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나는 그 오래된 사진을 떠올립니다. 영호 씨의 지갑 속에 있었던 젊은 여자와 아이 둘이 웃고 있던 그 사진 말입니다. 그 사진 속 여자도 한때는 나처럼 그 사람을 믿었겠지요. 그리고 그 여자도 나처럼 상처받았을 겁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혹은 그런 어머니, 이모, 할머니를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분들은 어리석어서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죄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많은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밤들, 그 눈물들, 그리고 내가 끝내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을.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찾아온 사랑이 반드시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비싼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 지금의 나를 얻었지요. 오늘 밤 여러분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살아왔다고, 그리고 내일도 잘 살아갈 거라고.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매일 그 말로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할머니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 보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놀랍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68살이 되던 해 나는 다시 한복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 대신 떨리는 두 손만이 있었고 옆에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아닌 고작 넉 달 전에 처음 만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이래도 괜찮겠니? 거울 속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요. 하지만 나는 용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외로웠을 뿐입니다. 밤마다 텅 빈 안방 천장을 바라보며 옆자리에 차가운 이불을 만지작거리던 그 외로움. 그것이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첫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 둘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멀리 떨어져 살았고 며느리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쳤습니다. 처음 1년은 슬픔에 잠겨 지나갔고 두 번째 해는 정리하느라 바빴고 세 번째 해부터는 그저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 의지하고 살아야지. 혼자 늙어가는 거 너무 서럽지 않니?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 그날 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울었는지 부러워서 울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왜 내가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었는지를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할머니가 들려드리는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친구의 소개로 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김영호, 나보다 2살 많은 70살이었고 아내를 먼저 보낸 지 7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은 복지관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깔끔한 회색 양복을 입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국화꽃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꽃이라고 친구가 미리 말해주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 정중했습니다. 순자 씨,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에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씨라고 불러주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 꽃을 들고 나와주는 것. 예,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내 얼굴에 작은 미소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 그는 나를 공원에 데려가 산책을 시켜주었고 한강이 보이는 식당에서 저녁을 사주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는 일은 없었지만 우산을 씌워주고 차 문을 열어주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뒤에서 천천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만난 사이에 무슨 뜨거운 감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한강 둔치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나는 문득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영호 씨, 혹시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다 떠났지요. 그 후로 저는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슬픔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슬픔조차도 연기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저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가 만든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계란말이와 멸치볶음, 그리고 깨소금을 뿌린 주먹밥이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요리를 좀 배웠습니다.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간이 조금 세고 계란말이는 살짝 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맛이 참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5년 동안 굳어있던 내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가끔 나에게 자기 아이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큰딸은 성격이 좀 까칠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착해요.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하느라 바쁘고 막내는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 사람도 자식들과 거리가 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로움의 모양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이 나를 자기 집 근처의 작은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 사람은 반찬 그릇들을 자꾸만 정리했습니다. 내가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은 후에 접시가 조금 삐뚤어지면 그것을 다시 똑바로 맞추었습니다. 물컵이 원래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것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참 꼼꼼한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경고 신호였는지 그때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 그 무렵 그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날이면 나는 종종 첫 남편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첫 남편은 언제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왜 그리 서두르는 거야? 천천히 해. 천천히 알아가. 잠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그 꿈의 의미를 곧 잊어버렸습니다. 낮에는 영호 씨의 전화가 왔고 그 정중한 목소리가 꿈속의 경고를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 사람이 나를 자기가 자주 가는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공원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는 이 공원에 자주 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정말 좋네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그 사람은 잠시 말이 없다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마다 이 공원에 와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오면 답이 나오곤 했어요. 나는 그때 이 사람이 참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이 이 공원에 와서 많이 생각했다는 것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서 다음 상대를 어떻게 찾을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처음으로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정말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곧 손을 뺐습니다. 나는 그 짧은 순간에 손길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천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건조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감정인지요. 외로움은 우리에게 작은 것도 크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평범한 말 한마디가 고백처럼 들리고 건조한 손길이 포옹처럼 느껴지고 계산된 친절이 진심처럼 여겨집니다. 그 무렵 나는 복지관 친구에게 그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니? 어떤 사람이야? 친구는 조금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실 잘 몰라. 그냥 한번 소개받은 적이 있는데 점잖은 분이더라고. 그래서 너 생각이 나서 소개해 준 거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친구도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것조차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이미 마음이 들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때 너무 조급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나는 그 시간을 아깝게 여겼습니다. 그 사이에도 작은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과 함께 시장에 갔는데 시장 상인 아주머니가 그 사람을 보고 잠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이상했지만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시선에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분명 뭔가가 있었습니다. 동정이었는지 경고였는지 나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기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말의 뜻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나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밤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첫 남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이제 너무 외로워요. 용서해 주세요.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허락인지 만류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들들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라요. 하지만 너무 급한 것 아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데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 남은 시간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구나. 큰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걱정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집안 사정은요? 나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이 엄마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줄 아니? 엄마도 외로워서 그러는 거야. 둘째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기 전에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내 귀에 남았습니다. 며느리들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큰며느리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 결정을 존중해요.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실까봐 걱정이에요. 나는 그때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담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족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외로움에 취해 있었고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왔는데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이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특히 큰딸은 식이 끝날 때까지 나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나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서늘해서 나는 몇 번이나 몸을 떨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날의 나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새 출발이라는 설렘이 모든 불안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식장 밖으로 나가는 길에 나는 화장실에서 그 사람의 큰딸과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갈까? 둘째 아들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저번보다는 좀 더 가지 않을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번이라니 무슨 뜻이었을까? 하지만 나는 그 의문을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식장을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불안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좀 유별나서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때는 그저 깔끔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그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죽 소파와 작은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무 사진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사진도 자식들 사진도 그 어떤 가족 사진도 없었습니다. 오직 풍경을 그린 그림 한 점만이 소파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의 집이라면 가족 사진 몇 장 정도는 걸려 있는 법이니까요. 부엌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든 그릇이 크기와 색깔에 따라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국자와 숟가락, 젓가락들도 종류별로 따로따로 서랍에 담겨 있었습니다. 양념통들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심지어 라벨의 방향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부엌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런 남편이라면 청소 때문에 다툴 일은 없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안방에는 낡은 자개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개장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겉면은 마치 어제 닦은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 자개장이 눈에 들어온 순간 나는 뭔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개장의 문고리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뒤에서 갑자기 말했습니다. 순자 씨, 그 자개장은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열지 말아 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그 사람은 다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할 것 없습니다. 그저 저만의 공간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부드러운 웃음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등 뒤로 차가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날 밤 나는 낯선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옆방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첫날이니까 순자 씨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 천천히 익숙해집시다. 나는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부가 되었는데 왜 각방을 쓰는 걸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이불, 낯선 베개.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나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뒤척였습니다. 문득 첫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내 옆에서 코를 골며 자던 그 사람. 가끔은 그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마저 그리웠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식탁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순자 씨, 된장찌개는 이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계란말이는 이쪽 접시에, 김치는 반드시 저 작은 종지에.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며 직접 그릇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여보.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그렇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더니 내가 앉아있는 방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순자 씨, 그 방석은 원래 창가 쪽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웃을 일인가 싶었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컵 하나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수건은 어떻게 개어야 하는지, 신발은 어느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하는지, 집안의 모든 것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오직 그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 순간 긴장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 학생처럼 말입니다. 3일째 되는 날 나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건을 다시 걸어놓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오더니 수건을 다시 꺼내 반듯하게 3번 접어 걸어 놓았습니다. 순자 씨, 수건은 이렇게 접어야 합니다. 3번, 정확하게 3번 접어서 모서리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결혼 생활일까? 이것이 정말 부부 사이의 대화일까? 4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릇을 식기 건조대에 올려놓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그릇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놓아야 합니다. 컵은 반드시 엎어서 손잡이가 오른쪽을 향하도록.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이 모두 틀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저 뭔가가 무척 서러웠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집안일을 하면서 부엌 찬장 안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찬장 문을 열었더니 가장 안쪽에 작은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지에는 아무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궁금해서 그 봉지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거기 손대지 마십시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들어온 것입니다. 아, 네. 미안해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 물건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5일째 그 사람이 나를 앉혀놓고 노트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집안의 모든 규칙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빨리 익숙해지도록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트에는 23가지의 규칙이 번호를 매겨 적혀 있었습니다. 칫솔을 놓는 각도, 커튼을 여는 정확한 시간, 냉장고 안반찬의 위치, 심지어 베개를 놓는 방향까지. 나는 그 노트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순자 씨,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순자 씨가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정중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규칙 1번, 아침은 반드시 6시 30분에 차릴 것. 규칙 2번, 식탁 위에 올리는 반찬 그릇의 순서는 왼쪽부터 국밥, 김치, 나물 순서를 따를 것. 규칙 3번, 화장실 세면대는 사용 후 반드시 물기를 닦아 광택을 유지할 것. 규칙 4번, 현관 신발은 코가 문을 향하도록 정렬할 것. 규칙 5번, 세탁물은 색상별로 분류하되 검은색은 다른 색과 절대로 섞지 말 것. 나는 그 규칙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의심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화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거실의 화분을 5cm쯤 옮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순자 씨, 제가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다고. 그 사람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화분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다시 원래의 정중한 목소리로 돌아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순자 씨. 제가 좀 예민했네요.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변화가 더
섬뜩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내가 점심을 차리는데 숟가락을 놓는 방향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밥상을 차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번도 넘게 숟가락을 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내 인생의 30년을 단번에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어른의 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나는 첫 남편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석이 어디에 있든 물컵이 어디에 놓이든 그저 내 옆에 앉아 수고했어 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뒤에야 소중함을 안다는 옛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8일째 되던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냥 동네 슈퍼마켓에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현관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입니다. 순자 씨 43분 걸렸습니다. 슈퍼마켓까지는 왕복 20분이면 충분할 텐데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동네 친구를 잠깐 만났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같은 동네에 사는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7층에 사는 김 씨네 새 부인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조심하세요. 그 사람, 이전에도 여기서 같이 사는 분이 있었거든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의심은 조금씩 커져만 갔습니다. 9일째,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들 때마다 뒤에서 그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 전화를 걸면 그 사람은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고 방에서 전화를 걸면 잠시 후에 문을 두드리며 순자 씨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하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나는 아들에게 전화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또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새로운 시작인가? 열흘쯤 되었을 때 그 사람의 큰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날 나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던 그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집 안을 쭉 둘러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점검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물건들 하나라도 옮기거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아두세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녀는 옅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그 말에는 묘한 뼈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뼈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보다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따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으셨죠? 그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하지만 엄마는 병이 나기 전부터 이미 무척 지쳐 계셨어요. 그 말 끝에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이 집에서는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나갔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라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현관에 벗어놓은 그녀의
신발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이 그녀의 어질러진 신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신발 방향을 조금만 틀어놓아도 지적하는 그 사람이 자기 딸의 어지러진 신발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따님이 오늘 이상한 말을 하고 갔어요. 당신이 특별한 분이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딸이 원래 말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옆방에서 자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그 말, 조심하세요 라는 그 말, 그리고 엄마는 병이 나기 전부터 이미 무척 지쳐 계셨어요 라는 그 말. 그 말들이 계속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뭔가가 이 집에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동네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노인들이 운동을 하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저 평범한 풍경 속에 있지 못하고 이 이상한 집에 갇혀 있는 걸까? 그때 뒤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뭘 보고 계십니까? 나는 급히 눈물을 닦고 뒤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침의 햇살 속에서도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에 내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순간 나는 왜 그 사람의 딸이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 사람이 그토록 물건들에 집착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집안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열 하루째 되는 날, 나는 그 사람이 은근히 내 재산에 대해 묻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 씨, 혹시 부동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드시면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요. 저에게 맡기시면 제가 잘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제 것은 얼마 안 돼요. 아들들이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에 살짝 실망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이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은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이제 부부인데 명의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놀라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무슨 명의요? 제3명의 말입니다.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열하루가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간신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건 좀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표정이 또 그 묘하게 굳은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금방 원래의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도 재산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 사람이 내 방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는 순자 씨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재산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감춰진 진짜 의도가 나에게는 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옆방에서는 그 사람이 자는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너무나 일정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자지 않으면서 자는 척하는 것 같은 그런 숨소리였습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나는 그저 외로운 노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는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는 걸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방에 그 사람이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열이틀째 되는 날, 그 사람은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늦게나 돌아올 겁니다. 편하게 계세요. 나는 오랜만에 혼자가 되는 시간이 반가웠습니다. 따뜻한 한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안방 쪽에 있는 낡은 자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개장은 집 안에서 유일하게 내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존중했습니다. 부부라도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그 자개장이 자꾸만 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열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열이틀 동안 쌓인 이상한 느낌들, 그 딸의 의미심장한 말, 그 사람의 지나친 집착, 동네 어르신의 경고, 결혼식 날 들었던 자녀들의 대화, 모든 것이 하나의 의문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자개장의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훅 풍겨 나왔습니다. 제 안에는 낡은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가장 위에 있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 사람과 한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아내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속 여자, 중년 시절의 사진 속 여자, 그리고 노년 시절의 사진 속 여자, 모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 명의 여자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아내를 먼저 보낸 지 7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결혼이었다고. 그런데 이 사진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는 급하게 상자 안에 있던 편지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어느 여자가 그 사람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15년 전이었습니다. 여보,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요. 당신의 그 집착이, 당신의 그 규칙들이 나를 숨막히게 해요. 나는 사람이지 당신이 정리해 놓은 물건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떠날게요. 편지를 읽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여자도 나와 같은 처지였던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편지는 더 오래전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또 다른 여자가 쓴 편지였습니다. 여보, 저는 도망칩니다.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저 소유하려고만 할 뿐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 명의 여자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한 번의 결혼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개장 안의 모든 상자를 다 뒤졌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사진첩에는 그 여자들과 그 사람이 함께 찍은 결혼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 번의 결혼식, 세 번의 웃음, 그리고 세 번의 이별. 사진첩을 넘기면서 나는 세 여자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나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둥근 얼굴에 선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고 요 얼굴에는 고단함이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가장 최근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들도 나처럼 외로웠을 것입니다. 이 여자들도 나처럼 속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상자에서 나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던 내 손이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또 한 여자가 떠났다. 왜 그녀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그저 완벽한 질서 속에서 완벽한 사랑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들도 넘겨보았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내 규칙을 어겼다. 왜 그렇게 단순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또 다른 페이지에는 그녀가 떠나겠다고 말했다. 나는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가치도 없는 여자였다. 다음에는 더 순종적인 여자를 찾아야겠다.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며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또 이런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 다시 등록했다. 이번에는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적었다. 60살 이상, 자식들과 거리가 먼 여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여자. 이런 여자는 쉽게 떠나지 못한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조건들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일기장을 더 넘기자 내 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순자 씨를 만났다. 예상대로 외로움에 지친 얼굴이었다. 몇 마디 달콤한 말과 국화꽃, 한 다발의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이 여자는 쉽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국화꽃, 그 첫 만남, 그 모든 것이 계산된 덫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주었다. 여자들은 이런 사소한 것에 약하다. 특히 외로운 여자들은 더욱 그렇다. 그 계란말이. 그 따뜻했던 순간, 내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녹는다고 느꼈던 그 순간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그저 계산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자라는 여자를 만났다. 68. 외로움에 지쳐 보이는 얼굴. 이 여자라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나이가 많으니 어디로도 갈 곳이 없을 테니까.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일기장 맨 뒤쪽에는 그 사람이 만든 또 다른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자 씨 길들이기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규칙을 가르칠 것, 둘째 주에는 외출을 제한할 것, 셋째 주에는 아들들과의 연락을 줄이도록 유도할 것, 넷째 주에는 재산명의 이전 문제를 꺼낼 것. 나는 그 목록을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체계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목록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만약 세 번째 주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더 강한 방법을 사용할 것. 나는 그 더 강한 방법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의 외로움.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누군가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저 외로운 노인을 사냥감으로 삼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문득 나는 그 자개장 안쪽 깊숙한 곳에 놓여 있던 작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그것들은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몇 서류에는 앞서 떠났던 여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의 재산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로 넘어갔는지 그 과정이 서류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은 외로운 여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재산과 삶을 빼앗아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넣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한 장만이라도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몇 페이지도 찍었습니다. 앞서 떠난 여자들의 편지도 찍었습니다. 사진들 역시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증거들이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까지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도중에 나는 서류 더미 사이에서 또 하나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보험 서류였습니다. 두 번째, 아내의 이름으로 된 보험이었는데 수익자란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은 이미 지급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눈물을 닦고 자개장 안에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최대한 원래 상태와 같이 놓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밀리미터 단위로 물건을 정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치라도 어긋나면 알아챌 것이었습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상자들의 위치를 맞추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이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상자들을 제자리에 넣고 자개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람이 안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애써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그 사람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개장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순자 씨, 자개장을 열어보셨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여보. 제가 왜 그러겠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개장 앞으로 가더니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살폈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뒤돌아 나를 바라봤을 때 그 눈빛은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눈빛과도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순자 씨, 상자의 위치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 자개장 안의 모든 것은 제가 직접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걸음씩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당신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저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지금 이 집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호기심에 그만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그 사람이 자고 있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숨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섭게 들렸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내 핸드폰을 꺼내 큰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내일 잠깐 너희 집에 갈게. 할 얘기가 있어. 큰아들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나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금은 말하기 힘들다. 답장을 보낸 후 나는 핸드폰을 베개 밑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밤 내내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쯤 나는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옆방의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급히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발소리가 내 방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내 방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1분, 5분, 10분. 마침내 그 사람은 발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큰아들네 집에 잠깐 다녀올게요. 손주가 아프다고 해서요. 그 사람은 나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언제 돌아오십니까? 저녁이에요. 손주가 어디가 아픕니까?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여봐, 며느리는 옆에 없습니까? 며느리도 있는데 손주가 할머니를 찾는다고 해서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잘 다녀오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른 짐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턱 끝까지 차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수십 번도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더 의심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보세요? 순자 씨,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녁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도망치듯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2주 동안의 장면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의 국화꽃, 한강 둔치에서의 산책, 계란말이가 들어있던 도시락, 결혼식 날 그 사람, 딸의 차가운 시선, 자개장 안의 사진들, 그리고 그 끔찍한 일기장의 글씨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큰아들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잘 도망치셨어요?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있으면 안 돼요. 큰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나는 핸드폰을 꺼내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기장의 글씨들, 앞서 떠난 여자들의 편지들, 그리고 부동산 서류들. 큰아들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이상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큰 며느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여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질문에 우리 모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다 이 엄마의 잘못이지.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엄마의 잘못이야. 그날 밤 나는 큰아들네 집 손님 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낯선 규칙도 차가운 눈빛도 숨 막히는 침묵도 없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나는 한 번 잠에서 깼습니다. 잠시 여기가 어딘지 헷갈렸습니다. 이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큰아들네 집 손님 방이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라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이 나 대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실 겁니다. 이혼 절차를 밟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큰아들은 침착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찍어온 사진들을 그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사진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앞선 여자분들의 행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다시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다시 연락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확인해보니 앞선 여자분들 중 두 분은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다행히 딸과 연락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도 어머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두 손을 모아 잡았습니다. 그 여자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나는 그 여자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름은 이명희 씨였고 나보다 3살 많은 71살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지관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찻집이었습니다.
이명희 씨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저와 똑같은 일을 겪으셨다니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나도 그분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이명희 씨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외로움, 국화꽃, 정중한 인사, 계란말이 도시락, 그리고 결혼 후에 그 수많은 규칙들. 저는 2달을 버텼어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서 도망쳤어요. 그때 제 재산도 많이 빼앗겼고요. 그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명희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꽃도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도 자개장을 열어봤어요. 그때 저보다 먼저 있었던 여자분의 편지를 발견했고 너무 무서워서 그날 바로 도망쳤어요.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만약 자개장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명희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는 운이 좋은 거예요. 도망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망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은 순순히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나에게 해준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요구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함께 먹은 식사값, 심지어 내가 자기 집에서 사용한 전기세와 수도세까지. 나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결혼이란 것은 그저 하나의 거래였다는 것을. 변호사는 내 사진 증거들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공개하면 당신은 단순한 이혼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처음에는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표정이었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계산하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목표를 찾고 있는 것 같은.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나는 약간의 돈을 그 사람에게 주고 겨우 이혼 도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의 모든 인연을 깨끗하게 끊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나는 법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푸른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내 원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아왔던 바로 그 집으로요. 집 안에는 여전히 첫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어요. 외로움이 무서워서 도망가려 했는데 결국 더 무서운 곳으로 갔네요.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과 함께한 그 30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나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천장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떠난 뒤에도 바라보았던 바로 그 천장. 하지만 그날 밤의 천장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 천장이 외로움의 상징이었다면 그날 밤에는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규칙을 강요하지 않는 그 자유로운 공간. 나는 그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나를 그 사람에게 소개해 준 친구는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탓이지. 오히려 네 덕분에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단다. 그 교훈이 무엇이었냐고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속이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아무나 괜찮아. 누구라도 좋아. 지금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 두 달을 떠올립니다. 그 낯선 규칙들, 그 차가운 눈빛, 그 숨막히는 집, 그리고 그 자개장 속에서 발견한 사진들과 편지들. 세 명의 여자, 모두 나보다 먼저 도망쳤던 사람들, 그 여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들이 편지를 남겼기에 나는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분명 힘든 감정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얻는 고통은 외로움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갑니다. 지금 나는 다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혼자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나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법. 이 나이가 되어서야 배운 이 교훈들이 나에게는 그 어떤 결혼 반지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진짜 동반자는 결국 나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잘못된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단단하게 세운 후에야 우리는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부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리려는 결정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에서 도망치기 위한 것인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채널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놀라우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꼭 보세요. 훨씬 더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